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는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부터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중에 사랑하는 시인을 만든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시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쓰는 시라든가 산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터득하게 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좋은 시인을 마음에 두고 시집을 모두 찾아보는 것은 물론 산문집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평론도 눈여겨본다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집을 많이 읽고 좋은 시들을 옮겨 적어봅니다. 마음에 드는 시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시의 구조나 구성, 느낌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필사할 시를 고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시를 종이에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시가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만의 신성한 노트를 만든 것입니다.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도 보여주지도 종이를 한 장 찢어주지도 말 것이며 그야말로 신성하게 여기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써보고 날짜까지 써보는 것도 하나의 초보자의 시 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전을 읽는다. 단어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냥 휙휙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음미를 해야 됩니다. 볼로도 보고 한자 단어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시를 쓰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시는 그냥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음과 뜻과 뜻의 결합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단어나 생각해볼 단어들은 노트에 옮겨서 적어두는 게 또 시를 쓰는 사람들의 과정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문학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음악, 과학, 수학 어느 분야에서도 시는 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끄는 것들은 빠짐없이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글 쓰는데 아주 큰 재산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써가는 게 시 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한 번에 한 편의 시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평소 생각하는 바 느낀 것들을 진솔히 하나씩 적어 나가면 됩니다. 네 번째, 자연한테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식물과 동물의 이름, 그들에 대한 습성에 집중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시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시인은 결국 자연과 동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를 쓰는 것은 나를 둘러싼 자연, 동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고 새롭게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계절과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비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빛 사이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써야 되고 빗자루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도도 춥고 덥고 이런 게 민감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를 위해서 밤을 새워보는 것도 시를 쓰는 사람들의 하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좋은 시, 자다가도 좋은 시가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그걸 메모해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를 쓰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정 씨는
무엇인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느낌, 감정 등을 담은 시를 서정시라고 하죠. 서자는 풀서자고 정은 뜻정자입니다. 그래서 서정시가 어떤 시인지 알려면은 서정이라는 말의 뜻을 알면 되고, 서정이란 감정은 서정이란 감정을 펼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시는 시인의 감성과 정서를 드러낸 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이도 시인이 느꼈던 감동과 체험을 상상하며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시는 서정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야 누나야나 절정 모두 다 서정시입니다. 그 유명한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짧은 시도 하나의 서정시입니다. 유명한 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노래로 동요로 불렀던 시입니다. 동요입니다. 그 다음에 절정 164입니다. 164는 1904년에 나서 1944년에 돌아가셨죠. 절정은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절정 164.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온.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저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시들도 절정이나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시나 모두 서정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시를 우리가 쓰게 된다면은 첫 문장, 제목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뒷이야기를 줄줄이 끌어내지 못하면 그 첫 문장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신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해도 좋다. 둘째 문장, 첫 문장을 이어받거나 다음 단계로 깊어집니다. 전개, 이형부터는 첫 연의 진행과 내용의 심화 및 과거 해상 등을 쓰면 됩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를 쓰게 된 주제나 하고 싶은 말 아니면은 내용 뒤집기 다른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마무리,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결론이죠. 보통 시 한 편이 15행부터 22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줄도 시가 될 수 있고 10줄 될 수 있고 긴 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 종류에는 연시도 있고 산문시, 통연 형태는 그때그때 쓰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되는 거죠. 우선은 한 편 쓸 때마다 연시, 산문시, 통연 등 다 해본 뒤에 그 시의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가지고 소재는 반드시 형성화, 능력에 맞는 것을 골라서 써야 됩니다. 논리적, 예를 들면은 비가 오는데 해가 떠 있다고 하면은 안 되고, 낮인데 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런 꼭 이렇듯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 흐르듯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먼저 느낀 것에서 나중에 느낀 것으로 이렇게 써 내려가면 됩니다. 주봉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요 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을 놓치지 마라.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비유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써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태고입니다. 주봉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확인해라.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글을 다듬고 만져라. 금방 썼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대가들도 다듬고 또 다듬었죠. 조지훈 승문은 한 달간이나 태고를 했고 김소울 진달래꽃은 글이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달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고는 아주 중요한 거죠.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고 시를 많이 태고함으로써 좋은 시 한 편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시란 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먼저 느낀 것에서 나중에 느낀 것으로 주요 봉우리를 놓치지 마요.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들도 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태도이수가 말하는 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의 이름을 머리와 가슴에 넣고 다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고독과 벗삼아라. 바람과 쉼없이 마주하라. 기후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라. 무엇이든 뒤집어서 생각하라. 타인의 경험도 내 경험으로 이끌어라. 늘 문제의식을 가져라.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살아라. 문체와 문장에 겁먹지 말아라. 자신만의 시각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쓸 때는 항상 접속사를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모든 시를 영감 있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란 것은 어둠에서 빛을 캐어내는 아주 함축된 상상력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는 골목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골목길로도 구불구불하게 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시를 써야만이 시인들은 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시를 보는 대로 그대로 써버리면 아무런 적이 없겠죠. 반드시 어떤 뷰, 이미지 이걸 가지고 시를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시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1000억 개의 별만큼 1000억 개 중에서도 또 시란 그 1000억 개의 별 중에서도 그 1000개 중에서 하나의 별이 또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유가 있는 게 바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쓸 것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별에 비해서도 이 우주에 비해서도 시란 것은 많은 넓고 깊은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는 게 시죠. 그래서 시의 어떤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서 시를 쓰면은 굉장히 좋은 시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태고에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들이 전체 분위기와 잘 어울려 있는가,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망을 잘 형성하고 있는가를 태고에서 잘 봐야 됩니다. 계절감이 통일되어 있는가, 날씨, 낮, 시간, 공간 배경이 뜬금없지 않는가, 또 적절한 단어는 없는가, 제목은 내용과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직접 읽어봤을 때 걸리는 리듬, 호흡은 없는가, 쉼표, 행가리, 연가리가 적절한가, 또 어조를 통일하였는가, 정결함이 말도 시간제 등 형식이 적절한가, 찬문신과 연갈이 통연 등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 의식을 드러낼 중심 문장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중복된 표현, 뭐뭐는, 뭐뭐디, 뭐뭐디, 뭐뭐가, 중복 단어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시를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의 고통은 독자를 위한 선물이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인은 결핍을 즐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인은 늘 핸드백 속에 시집 한국과 만년필과 또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나중에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또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시를 한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정주 선생님의 동천 낭독하겠습니다. 동천 서정주.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증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비끼어 가네. 이런 시인데요. 여기에서 내 마음속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운 눈썹을, 이 고운 눈썹은 초승달, 절대적 가치 이상을 용언하는 거죠. 정문밤이라는 게 여기서 뭘까요? 정문밤의 꿈. 천밤의 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님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매서운 새란 것은 세속적 가치, 절대적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알고 절대적 가치를 알고 신용하며 비껴가네, 이런 걸 여기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서정주 선생님의 동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이미지 시죠. 정말 너무 잘 쓰신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황진 시입니다. 조선시대 황진이하고 지적손사가 주고받는 시입니다. 황진 시. 휴영창 밝은 달빛 빈배 가득하니 어서 어서 오르시어 너를 저 주소서. 황진 시죠. 그래 답시를 누가 하냐면 지적손사가 발을 들어 보름달을 걷어차니 반달이 둘이로다. 이렇게 지적손사가 주고받는 화답시를 여기에서 썼습니다. 휴영청 밝은 달빛 빈배에 가득하니 어서 어서 오르시어 너를 저 주소. 있는 그대로 보면은 휴영청 밝은 달빛에 빈배가 가득 차겠죠. 그러나 어서 어서 오르시라고 그랬어. 빈배 오르시라고. 그리고 너를 저 주소 했는데 이거는 황진이가 지역선사한테 하나의 그 어떤 그걸 갖다가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저기를 잘 이렇게 이미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빈배에 가득 찬다. 휴영청 밝은 달빛이 빈배에 가득 찬다는 것은 가득하니까 빈배라는 것은 황진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어서 오르시어 지숙산사 오르시어 너를 저어주소서. 하나의 사랑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적선사가 발을 다 들어 보름달을 걷어차지 반달이 둘이로다는 것은 어떤 그 황진이한테 제대로 이렇게 하답시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필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제 시입니다. 여기도 짧은 시이기 때문에 하나 제가 했습니다. 필이 박정희. 그녀는 대밭숲을 걷다가 햇빛을 툭툭 털면서 댄잎이 되어 소나비 소리를 내고 있다. 대나무 무지개처럼 기울어져 오르는 길.
댄잎의 가지들은 길게 울어 먼 길 가는 이는 가고 있는 그는 누구인가 이런 시인데요. 제가 담양 중로원에 갔을 때 이 시를 썼어요. 대바숲 걸으니까 햇빛을 톡톡 턴다고 그랬어요. 댄잎이 돼서 소나비 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랬죠. 피리니까. 대나무 무지개처럼 피리는 또 이렇게 기울어지죠. 기울어져. 그런데 그 길이 또 오르는 길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댄잎의 가지들은 길게 울어. 피리를 이렇게 불면은 길게 그 여운이 남죠. 그 먼 길 가고 있는 사랑하는 님의 그 여운을 피리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시의 차이는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를 잘 쓰려면 시와 연애해야 돼요. 그만큼 시를 좋아해야 하고 자기 재능만 믿지 말고 열정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연애하고 산다고 생각해야만이 시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죠. 평생을 시와 연애하고 시와 사랑을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46년째 되는데 늘 평생을 시와 함께 살았던 게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 계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은 제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 시인은 이미지의 재벌이라고 했어요. 시인은 아셨죠? 시인은 이미지의 재벌이라고 했죠. 보통 시인들이 아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인도 이미지의 재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법은 서로 이렇게 공감적 만들기, 또 합성하기, 창란하기, 창란으로 바라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단원에서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의미의 측면에서 언어를 미적 정서로 바꿔주는 장치는 리듬, 형식적인 측면에서 언어를 미적 정서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듬은 산문과 다르게 정서적 마디에 따라서 행가리, 행의 길이, 문장 부호, 연가리 등을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길이나 연의 길이, 시인표, 마침표 등은 모두 리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듬이란 감성의 호흡이며 정서적이며 미적인 마디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일 때 리듬은 그 독특한 마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가리, 어떤 반복적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그 굴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에서 리듬과 이미지에서 리듬은 다르고 문장 부호 또는 다르게 지킨 거죠. 어쩌면 리듬은 시에서 언어의 의미적인 부분은 모두 없애도 무방하게 됩니다. 라음의 소리를 바꾸거나 모음의 차이, 마디를 두어 연속하면 리듬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의 이론법을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 한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영상가 박정희. 춤을 추다가 보면 춤은 저 혼자 흐르고 있다. 몸에서 새가 나오는데 어느새 몸은 저만치 떼어주고 춤 사이와 춤 사이가 저희들끼리 생각은 저만치 떼어두고 생각이 만들던 구음과 구음들끼리 흐른다. 춤을 추다가 보면 흐르는 것들은 흐르는 마디에 가서 시 한 구씩 적어놓고 다시 흐른다. 몇 번을 돌다가 휘돌다가 다시 접어나가다 보면 갈대 무성한 하구가 한편의 시가 되고 춤의 어느 절정에 이르다 보면 날개와 날개가 저희들끼리 흐른다. 하구의 그 질편한 노을도 새 한 마리가 되어 강물에서 바다로 날아간다. 이 영상강 물이 흐를 때마다 제가 이제 춤꾼이기 때문에
하얀 한복을 입고 춤을 추다가 보면은 그 하얀 새가 되어서 몸매가 새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